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성경 구절도 성경 구절이지만,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듯 싶습니다. 아마 이게, 유례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채널 운영자의 뭐 추천 도서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책들은 다 기독교에 관련된, 예, 그죠? 신앙 서적이나 기독교 서적들을 제가 읽어보고 이런 건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제작해서 뭐 할 때 그런 주제로 따로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예,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이번 주제는요, 정말 다른 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듯 싶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창세기, 네, 창세기 47장, 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찾으셔서 직접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해 놓으시고 성경을 좀 스스로 찾으셔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 제가 이 주제, 잠깐 좀 원고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이제 이게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그런 것들을 뭐 하나씩 나누겠지만은요. 아무튼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본문 구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예, 뭐 요셉, 꿈꾸는 자, 그죠?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파라오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장면이죠. 그죠? 예, 고센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했던, 예, 목축업을 했던 백성입니다. 뭐 목축업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 뭐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이야기할 때 양이 몇 마리였고 뭐 소가 몇 마리고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농업을 했어요. 농업. 예. 이집트는 농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농업을 일으킨 거죠.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 물을 끌어들여 와서 그 물을 농지로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죠. 목축업보다 농업이 더 새로운 산업인데 요셉은 나일강의 근처에 농업이 유리한 지역 대신에 왜 고센 땅에 그의 5 형제들이 있도록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들 중에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 자 보이시나요? 이게 보시면은 밑에 사피엔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위에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라는 어떤 석학입니다. 이분은 진화론자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골수 뼛속까지 깊은 진화론자입니다. 뭐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몇십만 년 전에는 뭐가 어땠고, 뭐 몇백만 년 전이죠. 예. 그죠.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진화론. 저 사람 진화론자다. 누가 진화론자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말이죠. 예. 진화론자 이꼬르 무신론자. 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그죠? 자, 진화론의 뼛속까지 발담그면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형성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자조차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타이틀 하에 농업혁명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자, 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위에 보시면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이집트 그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농업 혁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인상적인 제가 이 책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대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래요. 조금 살짝 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 발췌 대목이죠. 몇 페이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낭낭한 목소리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추가로 노동을 더 하려고 결정할 때, 가령 씨를 표면에 뿌리기보다 괜히로 땅을 파기로 결정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면 일을 더 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거야. 흉년 걱정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거야. 아이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일도 없을 거야. 그것은 이치에 닿았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삶이 더 나아지겠지. 계획은 그랬다. 계획의 첫 단계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다. 추가로 생산된 밀은 숫자가 늘어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했다. 초기 농부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또 있었다. 아이들에게 모유를 덜 먹이고 죽을 더 많이 먹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영구 정착촌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리란 사실이었다. 그들은 또한 단일 식량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뭄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다. 또한 풍년에 넘쳐나는 창고는 도둑과 적을 유혹할 것이며 이를 방비하려면 성벽을 쌓고 보초를 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계획이 빗나갔을 때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에 여러 세대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과거의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 때문에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렸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쟁기지를 도입함으로써 마을의 인구가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중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10명이 있었겠는가? 돌아갈 일은 없었다. 덫에 딱 걸리고 말았다. 좀 더 쉬운 삶을 추구한 결과 더 어렵게 되어버린 셈이었고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중 상당수는 돈을 많이 벌어 35세에 은퇴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수 회사들에 들어가 힘들게 일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거액의 주택 융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 적어도 2대의 차가 있어야 하는 교회의 집, 정말 좋은 와인과 멋진 해외 휴가가 없다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들이 뭘 어떻게 할까? 뿌리 채소나 캐는 삶으로 돌아갈까? 이들은 노력을 배가해서 노예 같은 노동을 계속한다.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우리 시대의 친숙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기계를 무수히 발명했다.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이메일, 이들 기계는 삶을 더 여유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과거엔 편지를 쓰고 주소를 적고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가져가는데 몇 날 몇 주가 걸렸다. 답장을 받는 데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개월이 걸렸다. 요즘 나는 이메일을 휘갈겨 쓰고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한 다음 몇 분 후에 답장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모든 수고와 시간을 절약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슬프게도 그러지 못하다. 종이 우편물 시대의 편지를 쓸 때는 대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머릿속에 처음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심사숙고한 답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고받는 편지가 한 달에 몇 통 되지 않았으며 당장 답장을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도 않았다. 오늘날 나는 매일 10통이 넘는 메일을 받고 상대방은 모두 즉각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인생이 돌아가는 속도를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불안과 걱정이 넘쳐난다. 이메일 계정 만들기를 거부하는 신기술 반대론자도 드문드문 있기는 하다. 마치 수천 년 전 농경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사치품 함정을 비켜갔던 일부 인간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농업혁명은 해당 지역의 모든 무리의 동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동이나 중미 어느 지역에서든 일단 한 무리가 정착해서 경작을 시작하면 농업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농경이 급속한 인구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준 덕분에 농부들은 순수한 머릿수의 힘만으로 언제나 수렵 채집인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수렵 채집인은 자신들의 사냥터를 들판과 목초지로 내주고 도망치거나 스스로 쟁기를 잡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어느 쪽이든 과거의 삶의 방식은 끝난 것이었다.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교훈이 들어있다. 인류가 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 막강한 변화에 힘이 생겼고 이것이 아무도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일부러 농업혁명을 구상하거나 인간을 곡물 재배에 의존하게 만들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배를 좀 채우고 약간의 안전을 얻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일련의 사소한 결정이 거듭해서 쌓여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사피엔스라는 이 책에서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나오는 그 일부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뼛속까지 진화론자인 이 사람도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그죠?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전개를 해나가죠. 그죠? 저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대목을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방송을 이제 제작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죠? 채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근데 그 대목을 읽을 때, 야, 역시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결국 좀 더 나은 환경이나 여건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슨 일을 벌려본들 그러한 것들이 수고들만 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을 옥죄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쉽게 보듯이 제국들이 등장을 하고 쇠락하는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진행됩니다. 농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여유분의 식량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떤 이 제국의 메커니즘, 그죠? 제국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국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제국의 메커니즘은 자꾸 팽창해 나가지 않으면은 망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팽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원을 탈취하고 약한 나라들을 포로로 삼고 이들을 착취하고 조공을 강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 제국의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발단이 이 농업혁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농업혁명. 그런 길을 열어준 발단이 농업혁명이었고 진화론자인 이 책의 저자마저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타이틀 아래 농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차라리 문명이 농업혁명이 아닌 밀립 수렵 채집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산업이었던 목축업이 대세였으면 제국의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딱 먹고 살 만큼만 벌면 적어도 딴짓을 못합니다만 항상 딱 먹고 살 만큼 이상의 수준으로 수입이 올라설 때 뭐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든지 뭐 다른 사고가 생긴다든지 쓸 때 몰라도 되는 것을 알라고 하게 된다든지 이상한 데다가 돈을 쓰게 된다. 만약 이런 일들이 그죠? 이런 것은 사회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혁명이 진행되면서도 세상 제국의 메커니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메커니즘, 제사장 나라, 이 메커니즘으로 끌어왔다면 먹고 살 만큼 이상의 수입으로 훨씬 올라서면서도 가정의 문제들을 일으켜내지 않는다면, 아니면 다윗 왕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의 삶은 안정된 수준 이하로 살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편리하기 위해 만든 혹은 개발하는 것은 왜 사람을 죄로 이끄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농업혁명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세상의 어떤 제국의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죠. 그죠? 근데 농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상 제국의 메커니즘이 아닌 하나님 제사장 나라 메커니즘으로 끌어왔다면, 그러니까는 껍데기는 이거고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메커니즘,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내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죠? 먹고 살 만큼 이상의 수입으로 확 올라섰어요, 인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가정이 좋아진다라면, 더 그런 수입을 잘 쓴다라면, 이상한 데다가 낭비하고 악에다가 돈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흘려보내는데 쓸 수 있다라면, 그죠? 아까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그러면 아까 다윗 왕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의 삶은 항상 안정된 수준 이하로 살았어야 하는가? 안정된 수준을 뛰어넘는 상태로 살면서도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약간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요. 다윗이 진짜 대단했던 이유가, 물론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질렀지만, 다윗이 정말 대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뭐 아실 거예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18만 5천, 이제, 그 대부대가, 이게 5천이 아니고, 이 대부대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제국 메커니즘이 돌아가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 국가를 함락하기 시작하고 깡패 짓을 하는 거죠. 근데 18만 명의 군대만 가지고도 침략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정말 최고 전성기를 찍을 때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새가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도 다윗은 세상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영적인 실력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강성해지고 군대가 100만이 넘는 아주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서 다윗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주변의 국가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양새나 그런 것들은 제국의 메커니즘 같았지만은 그 속은,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거. 이건 굉장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어떤 걸 막 갖추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갖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근데 막상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얻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거든요. 사람들은 전자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진 거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없던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간 것도 대단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보존하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청년부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리더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최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구상하는 것들을 다 실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말을 듣다가 뭐라고 제가 했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없던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획득하는 상태로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획득하고 지니게 되었을 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움켜 틀어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농업이라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주는 유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아도 목축보다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농업 기술이 결국 구조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대적하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 또한 간파했을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물을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농업을 했기에 이것과 연관된 지역이나 동네가 흔히 요새말로 여러 편의시설도 좋고 땅값도 비싼 좋은 동네였을 텐데, 척박한 고센보다는 이러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줄까? 라는 생각 또한 요셉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도 했겠죠. 척박한 데보다는 좋은 땅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겠죠. 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자신의 형들의 신앙과 영적인 실력 그리고 성격을 잘 아는 요셉이 고센 땅에 이들을 자리 잡게 한 것은 이곳에 있으면서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목축업보다 구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드는 문명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혹여 앞으로 농업기술이 주는 여러 유익이나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센 땅에 살더라도 그곳도 애굽에 속한 지역이고, 애굽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으면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환경이나 문화의 영향권에서 완전 자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센 땅을 선택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총리의 위치에서 애굽의 전 지역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되죠.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안 할 수 있는 힘이 정말 더 대단하다는 거죠. 뭔가를 알고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대단하다라는 거, 이런 거랑도 연결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좋은 기술이나 문명에서 완전 벗어나 온전히 자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나의 고센 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센 땅의 영성이 강력한 가운데 다른 땅의 문명의 구조적 위험성도 잘 다뤄내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예. 일단 이거는 개요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앞으로 계속 또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